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영국의 상징인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96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왕 즉위 70년 만인데요. 현대사 그 자체가 떠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여왕 서거 애도 물결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타파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A disruption that has brought grief to some, financial difficulties to many, and enormous changes to the daily lives of us all. And those who come after us will say the Britons of this generation were as strong as any. We are all devastated by the news that we have just heard from Balmoral. The death of Her Majesty the Queen is a huge shock to the nation and to the world. Queen Elizabeth II was the rock on which modern Britain was built. 보신 것처럼 추석 연휴 첫날 뉴스탑10은요. 나라 밖 영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상징 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향년 96세 삶을 마감했습니다. 먼저 그 공문 발표문부터 보면 저기가 영국 런던 버킹엄궁 정문에 있는 정문에 저렇게 공문 하나가 붙었어요.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벨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밑에 영국 국기 유년잭과 여러 추모 꽃다발들이 지금 그 버킹엄궁 그리고 추모 행렬이 하나 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여왕의 서거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즉위 70년 만에 이제 삶을 마감한 영국 여왕인데요.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를 크게 한번 설명하면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1952년 20세기 중반부터 2022년 21세기 초반까지 영국을 이끌었던 정신적 지주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지주요. 네, 또 영국을 떠나서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을 지내면서 지난 70년간 세계사에도 뭐 크고 작은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15명의 그 총리를 형식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실질적으로 임명하면서 그 영국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그 품위가 있다고 기품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고 2차 대전 때 본인이 직접 그 수송 트럭을 운전할 정도로 국가에 대한 그 충성심을 몸으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그 영국인들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고 있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도 애도 메시지를 내고 또 직접 그 영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조문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1975년생 40대 여성인 트러스 총리가 새로 그 총리를 맡았는데 트러스 총리의 퍼스트 네임도 또 공교롭게도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떠나고 엘리자베스 트러스 총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영국 현대사에서도 새로운 그 출발을 알리는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0년 전 즉위 영상, 과거 영상 그리고 저런 장면들은 이제 영연방을 대표하는 여왕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아프리카 국가
영연방 국가들을 차례로 순방하는 과거 젊은 시절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도 잠시 만나봤습니다. 저 공문에 적힌 저 멘트가 참 여러 인상적이네요. 평화롭게 버킹엄 궁 앞에 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저 말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25살에 즉위를 해서 올해 즉위가 정확히 70주년이었고 뭐 여러 기록들을 갖고 있죠. 세계 최고령 영국의 최장수 통치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임종을 맞았다. 스코틀랜드. 본인이 주로 거주하던 버킹엄 궁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한 성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얼마나 오래 영국 여왕으로 군림을 했냐. 김민정 교수님. 앞서 화면은 나왔지만 1945년에 여자 국방부에 자원 입대를 했고 지금 총리 후보자인 트러스 총리 그런데 시작은 처칠 수상부터 총리 15명을 거치면서 글쎄 현대사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첫 수상은 처칠이었다. 네, 이 말을 자주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예. 처칠과 같은 보수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애틀리와 같은 노동당 당수에 이르기까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잘 지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앞에서 이도훈 논술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군림하지만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입헌 왕정의 철학과 또 실천을 누구보다도 잘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예. 더더욱이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경우에는 영국의 역사이자 역경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것은 2차 대전에서 비록 승리했습니다만은 2차 대전 이후 폐허가 되었던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다시 재건해 나가는 시기를 함께했고 또 1970년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IMF 구제 금융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그 당시 1970년대요. 네, 76년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그럴 때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잊지 않았던 여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여왕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굉장히 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생전에 본인의 첫 수상은 처칠이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얘기는 좀 새롭게 저도 들었네요. 작년 필립 공이 떠난 뒤에 건강이 좀 급속도로 악화됐다라는 그 영국 보도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삶에 큰 구멍이 생겼다. 구정처장. 네. 바로 생전 마지막 공개된 사진 한 장을 볼 텐데 바로 그게 트러스 총리, 트러스 총리가 이 스코틀랜드 이 엠버러 성을 찾았을 때 모습인데 당시에도 조금은 좀 병색이 있지 않냐라는 평가가 현지 영국 언론 내부에서도 좀 있었었어요. 네. 일단 지팡이를 짚고 이제 서 있어야 했고 또 이렇게 손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제 푸른 빛이 돌고 있다. 예.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병색이 좀 완연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짐작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왕이 총리를 지명할 때는 이 여왕의 정궁인 이 버킹엄 궁에서 이렇게 총리를 지명을 해왔습니다. 그게 관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례를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머물고 있는 성으로 총리 지명자를 불렀다라는 것은 여왕이 버킹엄까지 오기에는 약간 이제 무리가 좀 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총리 지명자를 불러들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며칠 전입니다만 저렇게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서 있는 모습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였던 여왕이 사흘 만에 이렇게 서거했다는 소식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두 분이 뭐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고 이도현 의원님도 영국의 정치적인 지주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그 입헌군주제 모델 영국의 선장이었다. 뭐 여러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가장 최근에도 영국 왕실이 좀 구설이 많았던 게 이 부분. 그러니까 해리 왕손 부부가 작년 3월 왕실에 인종차별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기도 했었고요. 영국 왕실의 가계도를 좀 살펴보면 그 지금까지 70년 즉위 기간 동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편 필립 공도 사망했고 현지 씨가 어제 사망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인데 그동안 왕실에서 장현주 변호사님 다이애나비의 사망과 그 전 이혼 그리고 찰스 왕세자의 계속되는 불륜 보도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왕실 독립 얘기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영국 왕실 관련해서 꽤 많은 고민과 여론의 비판에 시달리기도 좀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국민들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지도자였으면 분명한데요. 자손들의 문제로는 참 많은 소가리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찰스 왕세자, 이제 왕위를 계승해서 찰스 3세가 되었는데요. 아들인 찰스 왕세자가 다이애나 왕세자빈과 결혼을 하고 나서 불화로 이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애나비가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서 맞아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찰스 왕세자가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고 왕실 폐지론까지도 그때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손자들 때까지 와서도 자손들의 문제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이제 해리 왕손 부부가 이제 왕실과 결별을 하고 당시에 뭐 인종차별이 있었다 이런 폭로까지 나오면서 맞아요. 왕실의 어떤 권위라든지 명성에 훼손을 입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여왕이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이애나비와 찰스 왕세자의 결혼은 뭐 정말 1980년대 초반 세계 결혼식, 뭐 이혼 과정, 뭐 파파라치에 찍혀 뭐 이 과정에서 취재 과정에서 숨진 다이애나비 얘기는 뭐 영화화도 참 많이 됐고요. 여러 극적인 스토리들이 많았었는데 뭐 이 가계도에게 잠시 뒤에 찰스 3세 얘기도 만나볼 테지만 일단 이렇게 지금 왕실의 서열 정리가 다시 이제 1, 2, 3 다시 좀 채워지게 됐거든요.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우리나라와도 참 인연이 깊습니다. 20여 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유교 문화의 본고장이었던 안동 하회마을을 찾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우리 유교 문화의 본산인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서 99년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맨발로 이 고택을 들어서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고 당시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한 하회마을 방문 소식에서 여러 후일담들이 좀 많이 전해졌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안동을 알고 안동까지 찾아갔을까? 오랜 제국인 영국의 왕이고 본인도 오랜 시간 그 재임해서 그런지 전통에 대한 존중, 애착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 왕이나 대통령이라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예. 당시에 3박 4일의 짧은 일정인데도 시간을 내서 안동을 찾은 거죠. 거기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주류 문화를, 그 양반 문화를 직접 체험한 거고 마침 그 방문했던 4월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또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한 종갓집에서 알려지기로는 유성룡 선생의 후손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생일상을 차려주고 거기서 멋진 떡 장식도 받아보고 굉장히 만족해했고 또 우리 문화를 체험하면서 이제 영국은 신발을 신고 이제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서양은 뭐 그렇죠. 그렇죠. 맨발로 이제 안방이나 이런 거실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줘서 예. 문화의 다양성도 굉장히 존중한다 그런 면을 보여줬고 왕실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연방의 또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도 많이 방문했고 또 1년에 2회로 해외여행이 제한돼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들을 방문해서 전 세계인과도 소통을 하면서 영국을 위상을 좀 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가면서 우리 안동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졌고 특히 하회탈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여러 가지 세계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새롭게 새로운 한국의 문물을 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그러니까 유교 생일상까지 받아들이고 꽤 본인 스스로는 문화적으로 많은 새로운 체험을 했다. 당시에도 이런 여러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엘리자베스 2세가. 정신적 지주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근데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김민정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도 주한 영국 대사관을 찾아서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소식에 좀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문도 직접 좀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경우에는 이 안동 얘기를 사실 그 이후에 천영후 주 영국 대사나 이런 분들이 아그레망을 받을 때에도 빠지지 않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안동에 대한 관심이 그 이후에도 쭉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또 조문을 해서 영국 여왕이 영국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는가 이에 대한 또 애도를 표현했지요. 대통령이 오늘 주한 영국 대사관을 찾은 영상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와서 편집 중인데요.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왕은 떠났습니다. 찰스 왕세자로 긴 시간 불려온 이제는 찰스 3세로 불러야 될 텐데요. 곧바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근데 이제 아직 장례 절차가 꽤 길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유명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영국 여왕이기도 합니다만 그 영국 여왕을 국가 원수로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5개국이나 됩니다. 그리고 영연방 국가가 36개국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라들에게 이 조전이 다 이제 전달이 되고 예. 그런 나라들에서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열흘 동안 이게 충분히 이 장례 절차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왕이라는 이렇게 입헌 군주제를 그 영국이 유지를 하면서 전통과 이런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아마 장례 절차도 지켜보시면 이 영국 왕실의 어떤 전통이 그대로 좀 이렇게 녹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이 버킹엄 궁 그 밖에 이 조기를 내걸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인터넷 그 시대에 맞게 홈페이지도 이렇게 검은 리본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흘 뒤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날 장례식을 치르는 9시에 이 빅벤이라고 이제 큰 시계탑이 있지 않습니까? 런던에 있죠. 네, 탐지궁 거기에서 옆에. 이제 이 조종을 울려서 이 장례 절차가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앞서 구자영 차장 말씀하셨던 여기 런던 버킹엄 궁 앞에 광장에서 저렇게 휴대전화를 들고 영국 시민, 런던 시민들이 뭐 영국 국가도 부르고 일부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고 오늘 현지 시각으로 아침부터 꽤 이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저렇게 에펠탑이 불을 끄면서 추모 물결, 애도 물결 동참을 했고 미국의 백악관 저렇게 조기까지 개항했습니다. 얼마나 그 현대사의 상징적인 인물이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각 나라도 앞다퉈서 지금 추모 행렬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영국 열흘간은 이제 장례 기간이고 지금 런던 시내 뭐 유명 거리에는 저렇게 여왕의 사진과 추모하는 글들, 사진들이 지금 있습니다. 영국 2층 버스 옆에도 저렇게 있는데요. 열흘 정도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 저희가 뉴스탑10에서 또 소식들은 다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찰스 왕세자, 찰스 3세 얘기를 잠깐 가게도로도 만나봤었는데 곧바로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되니까 역사상 최고령 왕이고 무려 64년 동안 이 왕세자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찰스 왕세자가 결국 그 정치적인 지주였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빈자리를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두고도 영국 내부에서도 이런 말들이 좀 엇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영국 내부에서도요, 이 군주제에 대해서 지지도가 좀 낮아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예. 왕실 폐지론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본인의 어떤 자질, 인품, 그리고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면면으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던 것인데요. 예.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에 비한다면 찰스 왕세자 부부는 좀 영국 국민들에게는 사랑을 받는다기보다는 좀 비호감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국왕 부부라고 할 것입니다. 예. 특히 카밀라 이제 왕비가 될 텐데요. 이 카밀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애나비가 사망하고 이혼할 때 그 불륜 의혹이 분명히 있었던 분이기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영국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불륜녀다 이런 낙인까지도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연 찰스 왕세자 찰스 국왕 부부가 될 텐데요.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호감도를 얻고 또 지지를 얻어내서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가는 또 그런 그런 어떤 왕정들
정도를 해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 의원님, 사실 무슨 21세기의 국왕이냐, 뭐 영국 내부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워낙 영국 여왕의 확고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찰스 왕세자가 곧바로 즉위를 했고, 그런데 왕비라고도 이제 바로 불리지 못할 수도 있다, 뭐 공작 부인 얘기 나오면서 여론이 좀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 앵커가 지적한 대로 그 민주주의가 일반화된 21세기에 무슨 세수 왕이냐, 세수 왕조냐 이런 그 비판이 충분히 있고 그걸 이제 바꾸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국의 그 정치 제도는 그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예요. 아까 미국하고 그 프랑스가 조기를 그 달았던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 프랑스와 영국 세 나라에서 이른바 세계 3대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민들이 왕을 끌어내려서 단두대에서 처벌하고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영국과의 독립 전쟁에 피를 보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1688년에 왕실과 의회가 타협하는 권리장전을 만들고 타협하는 입헌 군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은 무혈혁명, 그래서 명예롭다고 명예혁명을 통해서 입헌 군주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전통이 있고 영국민들이 그것을 존중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명예혁명의 전통이라면 적어도 영국에는 왕이 있을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특정 한 가문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아도 군림한다는 거는 좀 우스꽝스럽다,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고, 그나마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이라고 인정할 만한 어떤 품격과 또 그런 퍼포먼스, 어떤 그 행적이나 이런 걸 보였지만 지금 이제 승계한 찰스 그 전 왕세자, 이제 왕이 됐는데 찰스 3세죠. 3세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전 부인이었던 그 다이애나 비와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찰스 3세가 왕세자였던 시절에 도대체 왕실을 위해서 또는 영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뀔지, 입헌 군주제라는 체제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 왕실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이 있고,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의 뭐 스웨덴, 스페인 많은 나라들이 뭐 모나코 유지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그 왕실 제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뭐 이런 논란들이 한 번은 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찰스 3세가 최근에는 또 사실상 국왕으로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곧바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면모를 보일지 영국 내부에서도 뭐 관심이 꽤 많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오후에 그 주한 영국 대사관을 찾아서 저렇게 직접 메시지도 줬고, 앞서 고 엘리자베스 2세 관련해서 자유 얘기를 언급한 것이 좀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 깊은 우려를 포함이다라고 9월 9일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이 질문만 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 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즉위를 했기 때문에 여왕 그러니까 사후에 영국 당국, 영국 정부가 바꿔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구정처장. 네. 여왕 퀸, 영국 하면 상징이 퀸 여왕이었기 때문에 왕실 깃발과 국가 가사도 바꿔야 되고, 특히 파운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새겨진 이 지폐와 동전도 교체해야 되는데 여러 좀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왕실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와 전통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멸망한 왕조도 많은데 이 영연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역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왕실이고 그 여왕이었는데, 이제 70년 재위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그 왕실의 상징인 휘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파운드화의 여왕의 그 얼굴이 새겨진 파운드화가 70년 동안 지금 통용이 된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70년 만에 이제 여왕에서 왕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이제 휘장을 바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지폐, 여왕 대신 이제 찰스 왕세자, 이제 찰스 이 신임 국왕의 얼굴이 들어간 파운드화를 찍어내야 되고, 찰스 3세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에는 헌법까지 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 원수가 여왕으로 돼 있는데 이제 왕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왕의 여자를 빼고 이제 왕으로 바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역사와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좀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연방국과 영국이 왕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 자부심, 그리고 세계를 통치했던 이 찬란했던 역사, 이걸 상징하는 것이 왕실이기 때문에 아마 뭐 번거롭더라도 실용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역사와 전통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런 일들을 수행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마지막 화면은 저 편집을 필립곰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혼식 장면으로 저희가 끝을 좀 내려고 하네요. 두 사람 100년 해려 가까이 참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는 영국 내부의 평가도 많았는데, 일단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영국의 상징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6살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국내 소식으로 돌아와서요. 12, 9위, 8위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 많았겠지만 오늘 공교롭게도 다 자동차 관련된 사건 사고 얘기입니다. 먼저 12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민폐 주차. 사실 주차 때문에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민폐 주차에 참다 못한 이웃 주민들이 참교육에 나섰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 어땠는지 승지현 의원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글쎄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으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용납할 항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흰색 수입차를 계속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참다가 이웃 주민들이 좀 뭔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오토바이도 두고 차가 못 지나게 이렇게 주차를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뭐 저 시청자 여러분께 뭐 제 개인적인 감정을 좀 드러내서 죄송스럽지만, 만약에 제가 저희 저 주차장이 저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도 경고 문구를 좀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고 계속 저런 모양새를 보인다면, 뒤에 있는 지금 저 앞에 오고 잠깐만 좀 비춰주실래요? 옆에 있는 이 차량은 1차 주차 옆에 주차를 했는 것이고, 이 차도 옆에 있는 1차 주차 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저 차가 저렇게 주차하는 거는 주차 방식대로 했는 적법한 주차라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저렇게 주차하는 것 사실 참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주차를 했는 방법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저렇게 또 이렇게 주차를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것 똑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같은 주차 공간 속에 차량이 이렇게 주차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흰색 외제 차량이 잘못했는 거지, 지금 일렬 주차를 했는 두 자동차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승 의원님, 그러니까 뭐 당연한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정도의 약간의 경고였으면 주민들이 항의하다 못해 경고했으면 이제 이렇게 주차를 안 할 법도 한데, 이제는 본인이 차를 이제 못 빼니까 아예 본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뭐 저 차를 주차한 외제 차량 주차 차주에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반하장인 거죠. 사실 분명히 자기가 불법하게 주차를, 저게 사유지기 때문에 이걸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주차 방식과 어긋나게 주차를 해놓고 그 주차했는 자동차가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적법하게 주차했는 차량이 잘못했다라고 신고한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적법한 주차를 했는 사람이 잘못했는 건지, 아니면 주차 방식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주차했는 차량이 잘못했는 건지, 그래서 그게 112 신고한다면 국가 공권력의 낭비는 아닌 것인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기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저 지금 보이는 화면에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은 또 선을 지키지 않고 뭐 주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이웃 주민들이 뿔이 단단히 난 것 같아서. 근데 저분 나오더니 자기가 차 못 뺀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어떻게 정리했을지는 뭐 예측 가능합니다만 이게 법적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사실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저 법적 처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사실 저렇게 해서 차를 못 뺀다면 뭐 통상손해라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민사상 손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주차장법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났을 때 옛날에는 그 부부싸움에 국가 공권력이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방송 많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국가 공권력이 가정 내부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가능하다고 그렇죠. 알잖아요.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유지 안에서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방법대로 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도 사유지 안에서의 불법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국가 공권력이 좀 들어가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견인하시면 됩니다. 견인한 방법에 개정안들이 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 혹시 이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으면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거 아니고 견인하는 방법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 경찰 신고액기까지 10위였습니다. 다음 9위를 만나볼까요? 한국 차만 왜 그러냐? 미국에서 최근 현대기아차의 도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논란이 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현지 언론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You don't need a key, bro. That's what the kid boy is doing, man. That's crazy. 저 지금 마지막으로 나간 얘기가 가장 새로운 얘기인데 승지한 의원님,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도둑질 대상이 된 현대기아차 차주들이 일반 지방 정부를 해서 현대차, 기아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이게 뭐 특정 연도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반에서 2000년 후반까지, 2000년 중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나와 있던 기아차와 현대자동차 안에 원래는 이 모빌라이저라 그래가지고 자동차의 정확한 어떤 그 컴퓨터와 맞는 숫자가 있어야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지금 그때 나와 있는 차들은 그게 필요 없이 그냥 키가 그냥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던 상황이고 다른 차와 달리 도난 방지 장치가 없다 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던 제조하는 회사인 기아와 현대에게 지금 시정부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들이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유튜브 상에서는요 훔치는 차 영상까지 공유가 될 정도로 지금 무슨 챌린지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동차 전문가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블랙박스 보편화돼 있고 CCTV도 워낙 많아서 도난에 대한 것들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미국과 좀 틀립니다. 차를 작물로 했을 때 처리 방법도 워낙 다양하고 작년 미국 내에서 차량 절도 비율 가운데 한국차 비율이 7%. 근데 올해 전체 건수 한국차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어라고 하더라도 뭐 미국 당국이나 현대기아차의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이 부분이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걸 가능한지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빌라이저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면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 이외에서는 그게 장착이 가능하다면 지금 구형 차량에도 그게 가능하다면 즉시 제가 봤을 때는 리콜해서 저걸 설치하게끔 만들면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는 경찰, 국가 공권력이에요.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챌린지하고 있으면 이들 발본색원 하시고 진짜 일망타진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미국 형법상 분명히 도난이고 절도라면 미국 공권력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들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뭐 단순한 그냥 뭐 치기 어린 사람들의 호기심 혹은 뭐 범죄라고 봤는데 이게 피해 차주들이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 도둑질 챌린지라고 하는 이른바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2구이 다 자동차 관련 얘기였고 8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는 뒷문승차. 이번에는 좀 법적 판단에 논란이 될 만한 사고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보다는 화면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이 잘 설명을 해놨어요. 네네. 취객이 뒷문으로 승차를 했다. 근데 센서가 열리면서 센서가 작동하면서 뒷문이 열려서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네. 누구 책임이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먼저 뭐 누가 잘건 잘못했건 다친 분에 대해서 먼저 쾌유를 비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 먼저 쾌유를 좀 빌고 두 번째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좀 하면 앵커 자동차 앞으로 타는 겁니까 뒤로 타는 겁니까? 앞으로 타는 거. 당연히 앞으로 타는 거죠. 그러면 뒷문이 지금 내리는 사람이 다 내렸고 저 문을 보면 앞문이 먼저 닫혀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뒤로 타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앞문을 닫고 출발하는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뒷문에 무엇이 끼이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열리는 과정에서 저렇게 넘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운전자가 저거를 인식했었느냐 첫 번째 따져야 될 것이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느냐. 과실이라는 것은 결과를 예견하고 결과를 회피하고 그 결과를 방지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는 경찰에서 확인해야 되고 예. 다만 법적 문제로 아마 도로교통법 39조일 겁니다. 39조는 성차의 방법과 제한이 있는데 예. 그 개문을 열고 문을 연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분명히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약 내리막길에서 한 5, 60cm 정도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억울하지만 버스 기사의 책임도 일부 있다 이 말씀하시는 뭐 거죠?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면 예. 분명히 자동차 버스 타시면 뒤에 이렇게 그 내는데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예. 좀 보고 갔었으면인데 그거는 제가 지금 버스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들지만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차량에 사람이 내리는지 내리지 않았는지는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는 버스 운전자에게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려가는 순간 악셀을 밟지 않고 버스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냥 내리막이라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열렸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 기사와 취객 간의 여러 사고는 그동안에도 꽤 있어 왔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도로에 있었던 일 영상으로 바로 만나볼까요? 저 장면. 당시에 만취상태인 보행자가 정지 신호에서 버스에 부딪혔는데 이거 당시 버스 기사가 범칙금 물어야 된다 그래서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신뢰의 원칙이 뭔가 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반대편 사람이 그 자동차 법칙을 준수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자기의 법규를 준수했을 때 그 사람이 위반하는 것까지 예견해서 방지할 의무는 없다는 게 신뢰의 원칙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 제가 파란불일 때 누가 뛰어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파란불에 스톱하시면 뒤에 있는 차량과 추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저 상황을 보면 버스 운전사는 적법하고 의법하게 파란불에 우회전을 했고 빨간불에 무단 횡단하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버스 운전사의 뒤에 눈이 달렸는 것도 아니고 또 버스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 위반하는 것까지 예견하면서 운전해야 될 주의 의무는 없다라고 본다면 저런 경우에 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물린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자동차 관련된 사건 사고 이슈 129282로 만나봤습니다. 승지현 의원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셰프의 김치찌개 700인분 저희가 준비한 이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취임 후 첫 명절 윤 대통령도 꽤 바빴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한 영국 대사관을 찾아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를 조문했고요. 그 전에는 이곳 명동성당을 찾았습니다. 제가 또 취임하고도 또 한 번 오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난장 가지고 그렇죠? 이 정도면은 제이기 오라고 그래요. 조금 더 끓이면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오니까 좀 있으면은 영병치기 잡혀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잠깐만요. 또 끓어야죠. 한 20분 끓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재료 뭐 집에서 먹는 거보다 훨씬 재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로 건더기 위주로. 맞나? 맞습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되죠. 찌개나 이런 거 드신다는 거예요? 네.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부족한 거 있으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 오늘 앞치마 두르고 명동성당에서 배식 봉사했습니다. 직접 재료 손질도 하고 본인이 직접 김치찌개 끓였는데 꽤 많은 양을 끓였어요. 이도훈 의원님. 근데 정말 윤 대통령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김치찌개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계란을 1개 또는 식성에 따라서 2개 넣은 라면과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를 뭐 가장 자신 있어 한다고 하는데 먹는 것과 요리에 진심이라고 말하던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뭐 굉장히 신나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요리를 할 때 고기를 볶고 김치를 따로 볶는다. 이거는 정말 그 셰프들의 하는 절차예요. 전데 궁금한데 뭘로 볶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취사병한테 들었는데 고기하고 김치를 버터를 넣고 볶은 다음에 나중에 양파를 넣어서 끓이면은 아주 깊은 맛이 난다고 했는데 뭘로 버터로 진짜 볶았는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700분한테 그 밥을 서비스했다고 그러는데 700인분을 다 만들지는 아마 못했을 것 같고 한 44분한테 직접 배식을 했다니까 한 40인분 정도 직접 끓여가지고 저렇게 배식을 했는데 이제 저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추석에 이제 민생으로 가는 의미도 있고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글쎄요, 김치찌개만큼 자신 있어서 뭐 간도 맞춰보고 본인이 좀 20분 더 끓여야 되겠다 여러 전문가적인 논평까지 곁들이면서 요리를 했는데 김민정 교수님, 사실 근데 과거에 본인 배식 봉사 한 번 더 오겠다 약속을 지킨 것도 있고 결국은 본인 스스로도 여러 정쟁 뭐 본인에 대한 뭐 비판 많습니다만 민생밖에 없다. 이런 민생 행보의 명절 첫 행보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뭐 대통령이 되고 나셔서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재발견해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 또 최근에는 약자 복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정말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가 뭐 발목만 안 잡으면 되겠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동에서 저 배식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막바로 통인시장을 들렸다고 하지요. 이 통인시장에 가서도 포항에 갔더니 정말 이 수재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분들을 보니까 이곳 시장이 생각이 나더라라고 하면서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뭐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곧바로 저 화면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후에는 통인시장, 종로에 있는 통인시장을 찾아서 저렇게 시장 상인들, 자영업자분들 혹은 그리고 추석 전날 그 음식 사기 위해서, 음식 재료 사기 위해서 장 보러 나오신 그 여러 시민들 만나고 사인까지 직접 해주고 일단 민생 행보, 옆에 강승규 수석의 모습 보이는데요. 김은혜 홍보석의 모습도 보이고. 일단 오늘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하루를 보낸 윤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오늘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추석 영상 메시지를 아침에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도 만나볼까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공개된 저 대통령의 추석 메시지 대략 한 2분 40초 정도의 총 분량 중에 저희가 1분 메시지 핵심 내용 한번 짚어드렸어요. 서민과 약자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윤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한 3분 가까이 되는 영상 중에 김건희 여사가 육성으로 말하는 부분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뭐 이제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번 그 이제 첫 이 명절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이제 전체를 다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시점도 조금 미묘한 것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는 이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논란의 좀 중심에 그 여사가 서 있기 때문에 예. 뭐 한두 마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한두 마디가 자칫 어떤 이제 정쟁의 이 도구가 되거나 수단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이 전체 국민에게 추석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뭐 야당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김건희 여사가 저기서 뭐 정치적 발언을 할 것도 아니고 추석 메시지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정치라는 게 묘한 것이요.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예. 그걸 어떻게 비틀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빌미 자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는 이제 추석이나 이게 설 같은 명절은 가족이 함께 하는 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예. 이제 부부가 함께 인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지만 메시지만큼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는 그 추석 메시지 공개, 그리고 명동 송당에서 배식 봉사, 통일시당 찾아서 시민들 만나고, 오후에는 또 주한 영국 대사관 찾아서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조문하고, 오늘 윤 대통령 꽤 바빴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추석이 거리두기가 풀리고 맞이하는 첫 추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오늘 추석 전날 차례상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을 듯한데요. 그런데 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성균관이 최근 차례상 표준을 발표했는데 어제 오늘 이 얘기가 꽤 많았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전 부치지 말고 뭐 홍동백서 조유리씨 이런 것도 다 좀 더 덧붙여진 유교 의식이니 수저에 술, 송편, 나물, 구이, 김치, 밤, 사과, 배, 김, 감 이런 과실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차례 음식들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균관에서 발표한 얘기인데 예. 결국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음식 가지수 6개면 충분하고 덧붙인다면 한 9가지 정도만 차리면 된다라는 이제 간소화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그 전 부치는 게 사실 명절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굳이 전을 부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기름진 음식을 올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라는 옛 문헌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전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물론 가족들 간에 합의해서 서로 간에 좋은 마음으로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누군가가 이제 뭐 고통받거나 불편해한다면 오히려 조상님들이 더 힘들어하실 거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간소화되더라도 정성을 가득 담는다면 또 조상님들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보다 정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성균관의 취지는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럼 진작 좀 얘기해 주지. 갑자기 또 전 부칠 필요 없다는데 갑자기 또 여러 계신 차례상 준비하는데 힘드셨던 분들 좀 진작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 있어요. 농담 섞어서 한번 이 얘기 해봤는데 추석이니까 그 김민정 교수님 금기어 얘기도 많이 나와서 최근에는 또 예전처럼 뭐 훈육이다 교육이다 해서 뭐 공부 잘하냐, 결혼 언제 하냐, 뭐 너 연애는 잘 되고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더 이제 유행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대화 화법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여론조사까지 해서 1, 2, 3위까지 뽑았어요. 추석 때 하지 말아야 할
1, 2, 3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명절 스트레스다, 또 혹은 뭐 명절 이혼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고 뭐 엄청난 노동을 하고 난 이후에 허리도 아프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부부 싸움이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 이제 또 같이 모인 가족들 간에 서로 비교하고 또 사생활에 대해서 일부 침해하고 뭐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세 번째로 나온 것이 3위가 너 잘 되라라고 하는 말이다. 이게 이제 결국은 왜 공부 좀 더 열심히 안 해? 뭐 왜 빨리 결혼 안 해? 뭐 이런 이제 침해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 때는 이 뭐 나 때는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뭐 연세 많은 분들과 또 젊은 분들의 시대가 다른데 과거의 얘기만 자꾸 하셔가지고야 젊은 세대가 얼마나 그렇죠.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계획이 뭐냐? 이 얘기는 저도 참 잘하는 얘기여서 반성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으로서 학생들한테 계획 얘기 많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4학년 학생들이나 3학년 학생들 되면 뭘 준비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야, 이런 얘기 좀 저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추석 금기어가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말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뭐 문화적 흐름도 있어서 추석 맞아서 성균관이 발표한 차례상 간소화 얘기와 금기어 얘기까지 좀 가볍게 짧게 만나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추석 행보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아마 추석 밥상에는 이 정치권 이슈가 가장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그 파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재판에 넘기면서 몇 가지 입장들을 밝혔는데 이걸 보면서 검찰의 시각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4년 전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만 TV 토론 가운데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 이 선거법 위반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번 건은 좀 다르다. 검찰의 시각은 TV 토론과 이 국감 때는 뭔가 적극적인 거짓말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다는 거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처벌을 하려면 그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 거짓말이 의도된 거짓말이다. 이걸 입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018년 그 선거법 사건 때 대법원이 거짓말은 했으나 의도된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질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숨 쉴 공간,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이거는 의도된 거짓말이다. 이 부분을 지금 입증하는데 검찰이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우선 백현동 관련해서 직무유기 등 협박을 받았다. 지금 국토부가 보낸 공문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남시가 문의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혁신도시 지방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고 협조를 요청한 거다. 그리고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것도 귀시 성남시에서 알아 할 일이다. 명확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답변은 거치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또 하나 이제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그 휴대폰에
이재명 시장이나 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래 알았고 보고도 했고 대장동에서 중요한 그 임무도 맡았고 이랬기 때문에 김문기 씨를 알 수가 없다. 특히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단추는 작년 10월 20일에 이제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나온 다 답변들입니다. 그 답변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참모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한 답변서에 의해서 답변을 했다는 게 밝혀지면은 이건 의도된 거짓말인 게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특히 공보를 담당했던 직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문 비서관님, 근데 이제 검찰이 이번에만 것만 기소할 게 아닌 심산으로 보이는 게 공소시효 전날에 이런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만 일단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해서 백현동이나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겠다. 결국 그러면 백현동, 대장동 의혹의 윗선은 이재명 대표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추가 수사를 할 거라고 보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이 이전에도 압수수색,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계속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분명히 파헤치겠다라는 검찰의 생각이 있어 보이고 이제 윗선을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찌됐든 최종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윗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의 커넥션을 집중적으로 파헤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예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수사의 속도나 내용보다 지금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여러 행위를 해왔는데 거기서 얼마나 명확하게 지금 혐의가 규명되었느냐 이게 앞으로의 좀 더 핵심일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말꼬리 잡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그냥 선거법 위반의 1차 관문일 뿐이고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의 본류 윗선은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걸 좀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기 전 처장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좀 새롭게 알려진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김문기 전 처장 휴대전화에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이 돼 있고 별도로 호주 출장해서 골프를 쳤다. 직접 대장동 사업 가운데 주요 현안을 김문기 전 처장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 증언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 정도를 보고 어떻게 큰 틀을 좀 김민정 교수님 파악하시겠어요? 네, 사실 앞에서 국정감사장의 경우에는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을 답변하게 되면 그 국회 다수의 결의로 허위 사실에 대해서 또 처벌하도록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이 허위 발언에 대한 고발이 없었을 따름이지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마 고발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고요.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유동규 씨의 발언이 아닌가. 지금 유동규 씨가 했다라고 하는 김문기 씨가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대면 보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동규 씨가 그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저것만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유동규 씨는 우리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성남시에서 소위 넘버 3로 알려졌던 분 아니겠습니까? 또 대장동 사업 또 위례 사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가장 개입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마 검찰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사실이 어쩌면 검찰에게 알려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추정도 할 수 있겠죠. 구장처장, 이렇게 새롭게 검찰이 들이민 이 증거들이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아냐 모르냐는 이제 본류가 아니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하면서 대장동 의혹과 좀 꼬리 자르기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지금 보안 수사, 뭐 3차 수사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소한 것 자체가 허위 사실 공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얘기한 그 모른다라는 주장 자체가 허위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무죄를 다투겠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휴대전화의 변호사라고 이재명 대표가 저장이 돼 있다는 것은 예. 시장 도지사 이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걸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들의 어떤 진술, 그다음에 2015년에 어떤 영상 메시지 이런 것들로 보면 당사자 김문기 전 처장이 없기 때문에 뭐 대질 신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당사자로부터 증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변 정황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 거짓 진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재판 과정에 얼마나 이제 정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에 이제 변호사로 입력돼 있으니까 당신 그러면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단순 추측이 아니고. 그럼요. 2009년에 이제 정자동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그 사업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그 유동규 씨가 리모델링 그 조합장으로 일했고 김문기 처장은 또 관련된 그 건설사나 이런 데서 일했고 당시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변호사로서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그 리모델링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특히 그 세 분이 함께 찍힌 그 세미나 사진도 있어요. 저희 탑텐에서도 그렇습니다. 전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갖고 지금 변호사 시절부터 서로가 알았다 이런 부분을 지금 검찰이 제시하는 겁니다. 예, 결국 뭐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 이게 단초가 될 수 있겠죠 여러 수사에. 어제 이재명 대표는 직접 목소리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본인 당대표, 제1야당 당대표의 기소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 비판을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쏟아냈습니다. 계산 시장입니다. 계산 시장.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음지만큼 양지가 있다. 이게 다 양면들입니다. 근거는 못 잡고 말꼬리, 기억의 꼬리, 느낌의 꼬리, 주의 주장의 꼬리, 생각의 꼬리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짐승 같은 정권의 민낯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치졸한 짐승 같은 정권이고 정치감 못하는 쪼잔한 대통령입니다. 국민들 무시하고 과거 정치적 문법과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비판 다 쏟아냈어요. 박성민 장관님. 짐승 같은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있고 대통령 임기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 상당히 정책 기소라고 보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다 모두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표현에 대한 동의는 개별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그 정치적인 기소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소개를 해주셨지만 결국에 이거는 이재명 호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선장과 함께 가고 있는 선원들이란 말이에요. 운명 공동체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입장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억울함을 더 크게 호소하거나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금 메시지는 민생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영수회담까지도 저는 제안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최고위원들이나 여러 이제 유관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행동과 메시지로 지금 강경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지금 검찰의 기소가 여러 면에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박성민 성관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빨리 만나자라는 이런 손 내미는 제스처.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짐승 같은 정권 혹은 뭐 대통령 임기를 보장할 수 있겠냐라는 꽤 거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김민정 교수님 뭐 정치 공방 떠나서 그냥 사실만 보면
이게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밖에 안 됐고 그게 오늘 자정까지였으니까 그냥 검찰은 기소한 거고 그 전에 고소고발 건들도 다 뭐 당시 국민의힘에서 했냐 그렇지도 않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기 때문에 이걸 꼭 단순히 정치 기소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사건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새로 발굴된 사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사건이고 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이 규명이 안 돼 있었던 것이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특히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이제 오늘로써 마감이 되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예.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지금 최고위원들의 말씀을 보면서 박용진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렇게 피 끓게 얘기했던 그 장면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비명, 오이, 뭐 반명 이런 데서 얘기했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용진 당시에 대표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이재명 리스크에 당이 전체가 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예. 지금 바로 이 현장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스크에 정당 전체가 딸려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존립까지 유태할 수 있다. 뭐 이 분석을 주셨는데요. 그래 박 비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그 부분이 아까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쓰셨지만 실제로 만약에 지금 선거법 위반은 뭐 일반 금고형 이런 거보다 좀 중하게 보기 때문에 5년간 선거 출마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직은 박탈된과 동시에 민주당 자체도 400억 정도 반납 위기다. 뭐 이런 실체적 앞으로의 가정을 떠나서 너무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당대표라고 해서 같이 끌려가면 만약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흐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무리 170석이라도 제1야당이 큰 위기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전략의 변화가 그때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지도부가 바뀐 지 정말 며칠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여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소환 요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허위사실 공표로 제1야당 당대표를 기소할 정도의 혐의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크게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 신호탄이고 계속해서 수사가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정치적 공세를 한 차례 차단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이후에 검찰이 계속해서 기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사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당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부담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문제 자체를 당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당대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결국에 돈의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뭐 400억 반납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니까. 사실 400억이 넘는 금액을 반납해야 돼서 이 부분은 당에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강경한 태세로 이 대치 국면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 목소리 더 커질 거다 앞으로도. 일단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본인은 빨리 대통령에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이 들여다보는 게 이게 다는 아니고요.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뇌물 의혹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쌍방울과의 거미줄처럼 얽힌 실타래가 드러나고 있고 쌍방울로부터 나온 돈이 이재명 의원을 위해 또는 이재명 의원 측근을 위해 쓰인 정황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인연이 과연 내복 한 벌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측근이었던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 뭐 3년여간 1억 정도 썼다 뭐 이 얘기를 전해드렸었어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근데 그거 말고도 차량까지 제공을 받았다. 근데 이제 이런 뭐 증거나 사실관계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우회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지원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의 핵심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 이제 그 이화영 그 시장한테 이제 1억 원의 그 법인카드를 계속 쓰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뇌물이죠. 차량도 제공하고 이제 대북 단체의 그 대북 사업을 또 우회로 지원하고 했는데 우리 조홍천 의원이 아주 핵심을 잘 찔렀습니다. 그게 이화영 시장만 보고 했겠느냐. 말하자면 결국은 이재명 그 시장, 지사, 대표를 보고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쌍방울이 그 대북 단체를 통해서 또 그 북한에서 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지금은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북한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이 지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받을 생각을 쌍방울로서는 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쌍방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또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쌍방울 문제는 단순히 이런 뭐 뇌물이나 뇌물 공여뿐만 아니라 지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선거법 외에 이제 진짜 그 이재명 대표에게 큰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닥친다면은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쌍방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내복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뭔가를 바꿀 때 마누라하고 그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마누라 자식이 아니라 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겠죠. 일단 뭐 대북 사업으로 의회 이재명 대표 측을 쌍방으로 지원한 거 아니냐. 검찰 이 부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아마 추석 때 여러 정치권 이슈가 파장으로 클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영국 여왕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외국에서는 주차 위반에 큰 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 법을 한국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뒷문으로 타면 안 되잖아요. 취객 본인 책임 아닐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볼게요. 요리 잘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 김치찌개는 진심인 것 같다. 그렇게 보이죠? 차례상에는 고인이 좋아했던 것을 올리자. 이런 집들 요즘 꽤 많던데 앞서 성균관이 발표한 전 붙이지 말라는 간소화 얘기까지 만나봤었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집권 여당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은 이준석의 대체제가 아니다. 이 말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걸로 볼게요.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향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은 이런 걸 거예요. 이준석이 없이 강기훈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제 정치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이준석이 없이 그냥 장해찬이가 똑같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체할 수 있고 없고 이전에 대선 때 한 줄 공약이라고 했던 거. 저는 그런 거 하라고 안 했어요. 대중은 이준석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는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죠. 새로운 영상들, 새로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구장차장, 여기 나와 계신 구장차장이 직접 칠곡까지 내려가서 이준석 전 대표 4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이게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예전에 봤던 모습보다는 살이 조금 찐 모습이었는데요. 뭐 그 겉으로 보기에는 좀 건강해 보였습니다. 언론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메시지가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시간 인터뷰 중에 이 대통령과 자신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오해가 빚어진 그 정황, 그리고 실제와 이 사실, 그러니까 알려진 것과 실제 상황이 달랐던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이 처음 등장한 걸 이때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때 예. 경선 준비위원장이 이제 서병수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이 대선 후보들을 이 쪽방촌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선 후보들을 쪽방촌으로 초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윤핵관이 등장을 하면서 대표가 뭐길래 대선 후보를 오라가라 하느냐. 이런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어떤 갈등, 오해 이것이 이제 촉발된 계기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아마 뭐 이제 정진석 부의장 표현에 의하면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 여전히 뭐 이준석 대표는 뭐랄까요 그런 오해가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풀기에는 진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서로. 김민정 교수님, 구자원차장이 여러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는 국회 비의장이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는 것도 코미디다. 바로 정진석 부의장을 겨냥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지금 이 말씀은 그래도 굉장히 유한 말씀이고 아마 공중파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NS에 올린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저것보다는 훨씬 더 과격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 사진도 있었지요. 있었는데요. 저는 뭐 요즘 사자성어 유행한다고 하던데요. 아마. 예. 국민의힘의 다수의 지지자들은 요즘은 소위 부답이 아닌가, 웃으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런 이전 생각이. 대표 무시 전략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비나이 디글레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사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했던 적들도 있다고 해요. 물론 모양새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 워낙 이 다선 의원들이 없고 뭐 지난 총선을 통해서 대부분이 낙선하고 이러면서 인물난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저것이 그렇게 비난의 대상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 얘기도 직접 꺼냈습니다. 꽤 이례적인데요.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한동훈 장관 언급 영상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어떤 민심을 담았는지 그게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사실상 정치적 뿌리가 되는 겁니다. 모태가 되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정치를 잘 모르고 아직 뭐 정치인인 것도 아니어서 근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자의 별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머리에 뿔 2개 달린 악마처럼 이제 묘사됐던 사람이 사실은 직접 대화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잘 얘기하더라.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이 있더라.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을 키워서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동훈과 이준석 지지층은 완전히 다르다. 직접 인터뷰한 구차장, 이거 무슨 의도로 이 전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그 당대표를 징계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뭐 윤핵관과의 어떤 갈등이 좀 증폭이 돼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윤핵관이나 아니면 그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은 예. 이준석 대표를 없애고 그 자리를 내후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을 앉혀서 치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지지층은 주로 이제 주부층의 어떤 지지세가 많다라면 자신의 경우에는 그 20, 30대 그 인터넷 네트워크 세대이기 때문에 이 보완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취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직접 인터뷰하셨기 때문에. 네, 이도훈 의원님, 저 네. 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어갖고 있는 과정이고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신뢰는 이제 거의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거의 정리된 의견입니다. 예. 여전히 이제 말이 많으신데 지금 이준석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얘기는 사퇴나 탈당 정도고 앞으로 닥친 현실은 경찰 수사와 윤리위라는 걸 잘 파악해야 될 겁니다. 정치 논평할 때가 아니라는 게 지금 이도훈 의원님의 개인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7곡 인터뷰에서 저희만의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저희는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